허름한 노인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에 앉은 청년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3초간 멈칫하는 발걸음, 낡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사이로 스며드는 고급 향수, 400만 원짜리 불가리 향수였습니다. 노숙자가 불가리를 뿌릴 리 없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아버님. 며칠 전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반대해. 내가 장애인이라서. 절대 안 된대.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시험하러 오셨다고요? 저도 시험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재벌 회장 윤강호는 이 시각장애인 청년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건 오래전부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떼러 왔는데 기계가 어려워서. 말투가 투박했습니다. 일부러 거칠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어 선택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진짜 노숙자라면 그거 모시기 종이라고 했을 겁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준혁이 흰 지팡이를 짚고 무인 발급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강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안내한다고요?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강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어려워하세요. 화면이 복잡하거든요. 제가 음성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강호는 준혁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시험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인 발급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기계 옆에 붙은 점자 안내판을 손으로 훑쳤습니다. 어르신, 먼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누르시면 돼요. 강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손을 떨면서 비빅,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 강호가 투덜거렸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준혁? 뭐해?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뭐하냐? 팀장 최동수였습니다. 45의 중년 남자.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발급기 이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내일 아니잖아. 민원인 줄 세워놓고 한가하게 뭐해? 최동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창구에 대기자 없습니다.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말대꾸야? 최동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강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은 민원인 응대 중입니다. 말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보자. 최동수가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강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하셨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사한테 저렇게 당하고도 민원인한테 화 한 번 안 내는구나. 괜찮아요? 강호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있는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기계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지 못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버튼 위치, 순서, 주의사항까지.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 보통이 아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출력됐습니다. 준혁이 종이를 받아서 강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어르신. 다른 서류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어르신. 강호는 천천히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팀장이란 놈, 뭔가 문제가 있어. 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강호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초라한 외모에도 차별 없이 대하는가. 결과. 합격. 노숙자 행세를 했지만 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이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일어나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관찰. 압박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되는가. 결과. 합격. 팀장한테 면박당하고도 민원인한테 화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번이야. 사람은 3번은 봐야 해. 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다음엔 더 어려운 걸로 가야겠어.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저 팀장이란 놈, 뭔가 문제가 있어. 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최동수, 주민센터 팀장, 확인 필요. 강호는 수첩을 다시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 윤강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밝게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강호의 동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야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강민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강호는 소리쳤습니다. 넌 왜 맨날 따라와? 눈도 못 보면서. 강민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가 혼자 나갔습니다.
형을 찾으러 간 거였습니다. 골목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흘 뒤 강민이는 떠났습니다. 강호는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딸 윤수빈이었습니다. 준혁 씨 만나보셨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요?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누군지 아니? 수빈이 사진을 봤습니다. 왼쪽은 아버지 같은데, 오른쪽은 누구예요? 내 삼촌이야. 강민이.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 너처럼 밝은 아이였지.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죽였어. 아버지. 그날 내가 소리 안 질렀으면 강민이는 안 나갔을 거야. 강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밤.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를 보면 무서워. 무섭다고요? 강민이가 생각나. 앞이 안 보이는데도 밝게 웃는 모습이 똑같아. 강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강민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준혁이한테 상처 주면 어떡해. 수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저 청년이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번 더 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확인이라도 해주셔서. 강호는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저 청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마. 강호는 다시 사진을 들었습니다. 강민아, 이번엔 형이 잘할게. 3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윤강호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며칠 동안 기르지 않은 수염, 구겨진 비닐봉지, 그리고 일부러 더럽힌 운동화. 오늘의 시험은 달랐습니다. 2번째 시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가. 강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민원이었습니다. 틀린 정보, 누락된 서류, 까다로운 요청까지.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포기하라고 할 거야. 강호는 주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창구마다 민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 전광판에는 현재 32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겠군. 강호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다시 해. 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창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여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내가 분명히 전화로 확인했다고. 오늘 되는 거 맞다고 했잖아. 남자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여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정확하게 향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자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팡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너는 눈도 못 보는 놈이 뭘 어쩌겠다고? 준혁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웃기지 마.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서서 이야기하시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준혁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앉았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셨어요? 건축물 대장 등본. 분명히 오늘 발급된다고 했단 말이야. 언제 전화하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이면 담당자가 김 과장님이셨을 거예요. 혹시 건물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건물이시군요. 확인해 볼게요. 준혁이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그 건물 건축물 대장 확인 좀 부탁해요. 아마 멸실 처리 중인 것 같은데.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멸실 예정 건물이라 등본 발급이 안 돼요. 남자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손님. 준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전화 받으신 분이 신입 직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제가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자리로 돌아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짜증을 내려는 순간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확인됐습니다. 뭐가? 건축물 대장 등본은 안 되지만 멸실 예정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용이시죠?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보통 건축물 대장 등본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서류 때문이시거든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구청 담당자한테 확인했어요. 멸실 예정 증명서로 대출 서류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발급해 드릴까요? 남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해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직원에게 안내하고 서류 발급을 도왔습니다. 10분 후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남자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좀 급해서. 괜찮습니다. 급하셨을 거예요. 서류 잘 쓰시고요. 준혁이 밝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강호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제법인데 욕먹으면서도 해결책을 찾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때 팀장 최동수가 다가왔습니다. 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내 창구 손님 3명이나 밀렸어. 남의 창구일 왜 나서?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린 겁니다. 그게 내 일이야? 내 할 일이나 잘해. 민원인 돕는 게 제 일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또... 팀장님,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였습니다. 최동수가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뭔데? 저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요. 강호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민원인 돕는 게 공무원 일 아닙니까? 최동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뭘 알아? 노인네는 조용히 계셔. 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강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동수가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잘한 거야. 저 진상 민원인 대응하는 거 봤어. 대단하더라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인걸요. 강호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근데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해온 복잡한 민원 서류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됐어. 네. 다음에 다시 올게. 강호가 돌아섰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가. 결과. 합격. 진상 민원인한테 욕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화내지 않고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저 팀장 놈 진짜 문제가 있어. 강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최동수, 직원 괴롭힘, 민원인 무시, 확실히 처리할 것. 강호는 수첩을 다시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방문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2시, 윤강호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가. 강호는 주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민원인이 적었습니다.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 강호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민원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동수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준혁? 최동수의 고함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민원인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팀장님. 이리 와. 최동수가 손짓했습니다. 준혁이 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강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최동수가 서류 뭉치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서류입니까? 지난주 복지 신청 서류. 내가 처리한 거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처리했습니다. 여기 오류가 있어. 주민번호가 틀렸잖아.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구청에서 반려됐어. 최동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눈도 못 보는 놈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 맨날 실수야, 실수. 준혁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팀장님, 그 서류는 제가 입력하고 김혜진 주무관이 검토했습니다.
최종 확인은 팀장님 결재였습니다. 뭐? 최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야, 박준혁. 최동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준혁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너 뭘 믿고 이렇게 나와? 장애인 고용 의무 때문에 뽑아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원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강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의무 고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공무원 시험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정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건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최동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혁을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허름한 노인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강호였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최동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손 찍으면 안 되지. 공무원이 민원인 앞에서 직원 폭행하려고? 녹화되고 있을 텐데. 강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어 올렸던 손을 내렸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한 말.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고? 공무원이 그런 말 해도 돼? 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녹음해뒀어.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최동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이요? 강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증거 없이 말하면 바보지. 최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가서 반성해. 그리고 이 친구한테 사과해. 강호가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사과요? 안 할 거야? 강호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최동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들리게 말해. 죄송합니다. 최동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됐어. 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최동수가 황급히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호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강호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한 말 멋있더라. 네. 부끄러운 건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무시하는 거라고. 그 말. 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강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강호가 돌아섰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가. 결과. 합격. 때리려는 손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도 통과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강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박준혁, 합격. 내 사위로 인정한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최동수, 반드시 처리할 것. 강호는 수첩을 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번의 방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강호는 몰랐습니다. 준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이 먼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같은 날 저녁 7시 서울 봉천동 작은 원룸. 박준혁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지만 정돈된 공간. 모든 물건이 정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길었습니다. 진상 민원인, 팀장의 잔소리, 그리고 그 허름한 노인. 준혁은 다시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그분이야. 수빈 아버지. 첫 번째 방문 때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더 확실해졌습니다. 목소리 톤, 걸음걸이, 숨쉬는 패턴. 전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향수. 아무리 낡은 옷을 입어도 몸에 밴 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시험하러 오신 거겠지. 장애인 사위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퇴근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방금 들어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평소랑 똑같았어. 바쁘고 팀장한테 잔소리 듣고. 준혁은 일부러 노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밖에 자주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안 알려주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혁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준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빈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응.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준혁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건 다른 거였습니다. 또 버림받는 것.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준혁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지. 대학 동기였습니다. 민지는 준혁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다가왔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나랑 사귈래요? 민지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눈이 안 보이는데? 알아요. 그래서 뭐요? 민지는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준혁 씨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2년을 사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민지와 함께하는 미래를.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장애인이랑 결혼하겠다고?
민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준혁을 소개하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앞도 못 보는 남자가 널 어떻게 책임져? 평생 내가 고생할 거야. 민지 어머니도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제발 민지야. 다른 남자 많잖아. 왜 하필? 민지는 처음에는 부모님께 맞섰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것만 빼면 완벽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한 달, 두 달.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 그 남자랑 결혼한다면 우리 부녀 인연 끝이야. 다신 안 본다.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민지가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 헤어지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부모님을 버릴 수가 없어. 민지가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가. 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가. 민지가 떠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볼 수 없는 걸까? 볼 수만 있었다면 민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문제는 내 눈이 아니야. 문제는 사람들이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부모를 먼저 확인하자. 또 버림받을 순 없으니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민지가 떠나던 날의 발걸음 소리가 이번엔 다를 거야. 준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빈은 민지랑 달라. 하지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수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해야 해. 물을 마시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2번 봤습니다. 2번 다 지켜봤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도 준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준혁을 괴롭힐 때 화를 내려다 참았습니다. 진상 민원인 앞에서도 끼어들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도 부당한 일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민지 아버지랑은 다른 것 같아. 민지 아버지는 준혁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강호는 달랐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적어도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봐야 해. 준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볼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어디서 만날까?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수빈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얘기. 다음 날 저녁 7시. 준혁의 원룸. 수빈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수빈이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 왔어? 응. 뭐야, 청소했어? 수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원래 깨끗해. 알아. 농담이야. 수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 아빠 얘기한다며?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응? 너희 아버지, 요즘 주민센터에 오시지?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향수 냄새, 불가리, 400만 원짜리. 낡은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꾸미셨는데 향수는 못 숨기시더라. 수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혁 씨.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알고 있었어? 비서실에서 들었어. 아빠가 이상한 옷 입고 외출하신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빈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수빈아, 응? 나도 너희 아버지 시험하고 있어. 수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듯 나도 너희 아버지를 시험하고 있어.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민지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2년 사귀었어. 결혼까지 생각했고.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민지 부모님이 반대했어. 장애인이랑 결혼하면 부녀 인연 끊겠다고. 수빈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민지는 떠났어. 부모님을 버릴 수 없다면서. 준혁 씨, 그때 다짐했어.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부모를 먼저 확인하자고. 또 버림받을 순 없으니까.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준혁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숨겨서.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수빈이 준혁을 안았습니다. 근데 준혁 씨 아빠 어땠어?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2번 봤는데. 응.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민지 아버지랑은 달라. 수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 민지 아버지는 나를 만나보지도 않았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지.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직접 오셨어. 변장까지 하면서. 최소한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시는 분이야. 수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가. 그랬구나. 근데 아직 확신이 없어. 한 번 더 봐야 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어? 수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갈 거야. 너희 집으로. 뭐? 너희 아버지 앞에서 직접 말할 거야. 수빈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직 준비 안 됐을 수도. 그게 시험이야.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수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아니.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갈 거야. 왜? 수빈이 옆에 있으면 너희 아버지가 눈치 보실 거야. 진짜 모습이 안 나와. 수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믿어. 준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래봬도 단단한 사람이야. 수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우리 아빠 무서워.
준혁이 웃었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아. 이틀 후,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윤강우 회장 자택 앞, 준혁은 흰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가 수빈이 자란 집이구나.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인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윤강호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따님 윤수빈 씨 남자친구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비원이 안내했습니다. 준혁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가죽, 나무, 그리고 희미한 향초 냄새. 여기서 기다리세요. 준혁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 윤강호였습니다. 강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청년을 봤습니다. 흰 지팡이, 단정한 옷차림, 정면을 향한 시선, 주민센터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강호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3번 뵀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나? 네. 처음부터요. 어떻게?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향수 냄새요. 불가리. 400만 원짜리. 노숙자가 뿌릴 향수는 아니죠. 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시험하셨듯 저도 아버님을 시험했습니다. 뭐? 강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도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저를 떠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해서요. 장애인이랑 결혼하면 부녀 2년 끝이라고 했대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자고. 준혁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또 버림받을 순 없으니까요. 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지켜봤습니다. 3번 동안.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 차림의 저를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상 민원인 앞에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제가 해결하는 걸 기다리셨어요. 세 번째, 팀장이 저를 무시할 때 참으셨지만 부당하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준혁이 강호를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만났던 민지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은 왜 저를 반대하십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서요? 눈이 안 보여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혁의 질문이 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준혁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 얘기다. 강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강호가 먼저 말할 때까지. 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얘기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이름은 강민이. 나보다 2살 어렸지.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 너처럼. 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었지. 형 하면서 나만 따라다녔고.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지. 나는 강민이를 돌봐야 했어.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강민이 때문에 못 갔어. 동생 손잡고 다니는 거 창피했어.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야. 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살 때였어. 친구들이 야구하러 가자고 했어. 강민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지.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소리쳤어. 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넌 왜 맨날 따라와? 눈도 못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민이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강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민이가 혼자 나갔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를 찾으러 간 거야. 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골목길에서 넘어졌대. 머리를 크게 다쳤어. 새벽에 경찰한테 연락받았어. 강호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강민이는 의식이 없었어. 그리고 사흘 뒤에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떠났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후회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매일 밤 강민이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서 사업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어. 생각을 안 하려고, 잊으려고. 강호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났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 장애인이라서.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뭔데요? 무서웠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섭다고요? 너를 보니까 강민이가 생각났어. 앞이 안 보이는데도 밝게 웃는 모습이 똑같았어.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강민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너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해?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3번 봤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 차림의 나를 차별 없이 대했어. 직접 일어나서 안내해줬지.
두 번째, 진상 민원인한테 욕먹으면서도 포기 안 했어. 끝까지 해결책을 찾았어. 세 번째, 팀장이 때리려고 해도 굴하지 않았어. 당당하게 내 가치를 말했어. 강호가 준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어. 준혁이 기다렸습니다. 합격이야. 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도 합격입니다.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저도 아버님을 3번 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진상 민원인 앞에서 끼어들지 않고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해결하는 걸 믿고 기다려 주셨어요. 세 번째, 팀장이 저를 때리려 할 때 더 이상 참지 않고 나서셨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강호가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차갑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준혁이 강호를 향해 정확하게 섰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무서웠던 거였어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여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래서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과 젖어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둘 다 무서웠던 거네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시험했고, 강호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혁? 네. 내 딸 잘 부탁한다. 준혁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뭘? 수빈이 아버지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받아들였어. 진작에.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호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딸을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준혁 씨, 수빈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뭐야, 둘이서 뭐해? 수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강호와 준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화해한 거야? 강호가 웃었습니다. 화해할 것까지 있나? 원래 사이 좋았어. 거짓말. 아빠가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버님이랑 얘기 잘했어. 정말? 응.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빈이 강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강호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아빠가 늦었지. 아니야.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강호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리 와.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강호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셋이서. 수빈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민아, 형이 이번엔 잘할게. 강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지켜줄게. 꼭.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9시, 주민센터 앞. 준혁이 출근하려는데 누군가 앞을 막았습니다. 박준혁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거만한 톤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윤도윤. 수빈이 오빠야.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도윤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저 출근 시간이라 금방 끝나. 도윤이 준혁을 주민센터 옆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빈이랑 헤어져.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못 들었어? 헤어지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 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앞도 못 보는 놈이.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수빈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자산호조야. 내 연봉 몇백 년 치라고.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그런 집안에 장애인이 들어온다? 웃기지 마. 도윤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뭐? 말씀 다 하셨냐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수빈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줘? 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혁이 도윤을 향해 정확하게 섰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뭔 소리야? 수빈 씨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 울 때 손잡아주는 것.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5조로도 못 삽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빈 씨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다고.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수빈 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나쁜 사람이었으면 직접 안 오셨을 거예요. 전화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거나.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직접 오셨잖아요. 동생 걱정돼서.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속드릴게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 씨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형님. 도윤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흥? 두고 보겠어. 도윤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빈 씨 말대로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준혁은 다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강호는 차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가려고 나왔다가 아들 도윤이 먼저 와 있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강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강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녀석 끝까지 대단하구나.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아, 지금 어디야? 그냥 밖이에요. 준혁이 만나고 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봤어. 내 생각은 어때? 도윤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놈인 것 같아요. 강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강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최동수, 그놈을 처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오신대. 왜? 무슨 일인데? 몰라. 갑자기 시찰 온다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동수 팀장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2대가 주민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강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낡은 파카가 아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 이탈리아산 구두,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윤강호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청장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동수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구청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팀장, 오랜만이네. 네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동수가 앞장서려는데 구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구청장이 강호를 가리켰습니다. 이분 소개할게. 윤강호 회장님이시다. 최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호요? 우리 구에 가장 큰 기부를 해주신 분이야. 이번에 복지센터 건립 기금으로 50억을 내셨어.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최동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강호.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자산호조.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최동수의 머릿속에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했던 말. 녹음해뒀어. 최동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호가 최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오랜만이네요, 팀장님. 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최동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아직도 기억 안 나? 강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노숙자가 불가리 향수 뿌릴 리 없다고 했었는데 최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 허름한 노인, 주민센터에 3번이나 왔던 그 사람, 그게, 그리고 이 말도 기억나지? 강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눈도 못 보는 놈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 맨날 실수야, 실수. 장애인 고용 의무 때문에 뽑아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로비에 최동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팀장, 구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구청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강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최동수가 준혁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동수, 구청장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짓이야. 구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 구청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장애인 직원 차별, 폭행 시도, 직무태만. 이게 다 뭐야? 최동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최동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강호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나한테 빌 게 아니지. 강호가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소란 때문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빌어. 최동수가 기어서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주무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바닥에 엎드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최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한 일 잊지 않겠습니다. 최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겠습니다. 네. 복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녀석 끝까지 대단하구나. 구청장이 나섰습니다. 최동수 팀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구청장님, 징계위원회 열 거야. 아마 면직이 될 거다. 최동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끝났어. 구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최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진심이야?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강호는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역시 내 사위야.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직 사위 아닌데요. 곧 될 거잖아. 두 사람이 나란히 웃었습니다. 구청장이 다가왔습니다. 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가 구청장을 따라갔습니다. 가기 전에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수빈이도 있을 거야. 네, 아버님. 강호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시험도, 의심도, 두려움도. 준혁은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민원인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혁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윤강호 회장 자택.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양가상견례. 준혁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혼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뛰어나왔습니다. 준혁 씨. 수빈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려? 조금.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야. 수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강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님.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수빈의 오빠 도윤이 정장을 빼입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강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대예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장애인을. 닥쳐. 강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아, 아버지. 내가 언제 내 의견 물었냐? 강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도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결정난 일이야. 준혁이는 내 사위가 될 사람이다. 하지만 뭐? 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뭘 했는데? 회사에서 월급만 축내면서 놀기만 하지. 그런 내가 남을 평가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준혁이는 공무원 시험 수석이야. 눈이 안 보이는데도 혼자 힘으로 해냈어. 너보다 100배는 낫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반대가 아니야. 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환영해. 그게 형으로서 할 일이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응? 괜찮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괜찮아? 도윤 씨가 걱정되는 거 이해합니다. 준혁이 도윤을 향해 정확하게 섰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갑자기 여동생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죠. 저도 형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뭘 증명해? 도윤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수빈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요. 앞도 못 보면서? 네. 앞이 안 보여도 할 수 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어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 수 있고요.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수빈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 아까 한 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시끄러. 아직 인정한 거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자. 음식 식겠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호, 도윤, 수빈, 그리고 준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준혁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빈이 준혁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고기 있어요. 왼쪽에. 응, 고마워.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빈이 자연스럽게 준혁을 돕는 모습, 그리고 준혁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모습, 도윤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저 둘 진짜 잘 어울리네.
식사가 끝난 후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잠깐 나와봐. 네, 아버님. 두 사람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뭐래요? 도윤이한테 그렇게 대해줘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 강호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아닙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강호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50년 전에 내 동생 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됐을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강민이도 밝은 아이였거든.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해. 내 동생 대신 내 사위가 되어줘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응? 저도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거든요. 어릴 때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더 소중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아, 네. 내가 좋은 아버지 할게. 약속해. 저도 좋은 아들 할게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준혁 씨 뭐해요? 수빈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강호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수빈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강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수빈이 웃었습니다. 넷이요, 아빠. 오빠도 있잖아. 아, 그래. 넷이서. 강호가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아, 형이 새 가족을 얻었어. 이번엔 잘할게. 꼭. 3개월 후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호는 수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수빈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행복해라. 강호가 수빈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내 딸 맡긴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호는 자리로 돌아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 앉은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울어요? 안 울어. 눈물 흘리시면서요? 먼지 들어갔어.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먼지 들어갔나 봐요. 두 부자가 나란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혁 씨.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5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대신 얻은 아들. 그리고 완성된 가족.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민아, 보고 있니? 형이 드디어 행복해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축하해주는 것처럼.